센터장님하고 그리고 LH공사에서 차장님 그리고 그 포스웨이브에서도 다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신 학생들은 팀명과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그 사용자명을 좀 변경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빅데이터 공모전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인데요. 뭐 중간 발표회라고 하지만 사실 지난 컨설팅 그을 하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중간 발표회 자리를 오늘 좀 마련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저희 오늘 우리 연구센터 이 공모 사업을 공모 대회를 우리 사업단 연구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괄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인사말 잠깐 듣고 나머지 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원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센터장님 인사 말씀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 문태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방학 시기에 방학 때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뭐 이런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정말 뿌듯하게 대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금방 오늘 사업 중간 발표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 일명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 안에 여러 이제 그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스마트 도시 건설 연구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마트 도시를 연구하고 스마트 건설 이걸 연구를 조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맡고 있고요. 오늘 하는 이 행사는 이 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미래를 준비하고 취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LH와 함께 협조를 해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해서 조금 더 우리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또 좀 더 미래를 준비를 해서 좀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지원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존에 우리 여러분 각 학과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뭐 그런 교육 제도들 그런 것도 학과의 교수님들이 참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뭐 인생 코치도 하고 뭐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 조류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시티하고 그 스마트 건설, 뭐 스마트 공동체 뭐 이런 쪽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빅데이터라든지 스마트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거기서 혁신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요즘 뭐 각 그 분야에서 많이들 하죠, 그죠? 선거뿐만 아니라 뭐 도시 문제, 교통 문제 이런 쪽에서 많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데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 노력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다 만족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경기도 지원을 하고 무엇보다도 대상이 2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부상도 있습니다. LH 사장님 상도 받습니다. 최우수상 150만 원, 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세 팀 50만 원 이렇게 뭐 부상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중간 발표에 12팀이 발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살펴보니까 뭐 두 팀 중 저기 당선될 입상 가능성이 뭐 5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LH에서 실무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여러분들을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LH와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LH에 많이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행스럽게 올해 LH에서 뭐 신규 채용을 안 한다고 하다가 못 한다고 하다가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고 하다가 다행스럽게 250명을 새로 신입 사원을 공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30% 지역 할당이 있으니까 250명 중에 30% 하면 75명이 우리 뭐 지역에서 좀 입사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여건 뒤에 조금 더 한 달 정도 최종 발표까지 남은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둬서 LH나 뭐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LH 수고해주신 LH 직원분들 그리고 업체 여러분 기술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실력도 좀 쌓고 기업 실무에 대한 감각도 좀 익히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 정도로 짧은 걸로 아는데요. 좀 더 다른 분들 발표하는 것도 좀 잘 들으시고 조금 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 분발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좋은 정보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다들 마지막까지 힘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팀이 지금 남았는데 뭐 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 지원금은 다 받으신 학생들이 다 지금 참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실력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음 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지난번에는 사실 코멘트를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빈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거의 지금 방법적인 거 주제를 다시 정하거나 하는 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오늘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 발표 때 어떤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 분야로 이제 점수를 좀 나중에 매길 건데요. 첫 번째 실현 가능성. 얼마나 이 지금 아이디어가 뭐 진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거에서 바로 실행이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정책에서 반영이 가능한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을 잡기보다는 이제 이 지역에 적합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활용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데이터나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걸 분석하게 되면 뭐 결과도 당연히 이제 좀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쓴 이유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이 비슷한 공공 데이터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적정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이 융복합 데이터, 그러니까 뭐 공간 데이터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같이 융합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적합성 부분입니다. 이 분석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지금 이 연구자들이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성에 대한 부분은 좀 참신한 아이디어 부분도 이제 점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0점 이렇게 해서 전체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건 처음부터 저희가 공개된 부분이라서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서 마무리까지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중간 발표회 끝나고 나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주에서 4주 사이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팀별로 집중 점검 컨설팅을 조금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안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월 저희 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2월 8일에 최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때는 PPT 10분 발표 내용으로 내용 분량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날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2월 10일까지 포스터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 뭐 전체 그 목표, 그다음에 어떤 연구 과정, 그리고 연구 내용, 분석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이런 내용들이 담을 수 있는 포스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요 결과 이제 요 최종 발표 이후에 이 점수를 다 환산을 해서 2월 15일 날 최종 발표를 할 시상을 할 예정인데요. 요 때도 대면을 가정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회 결과가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건데 대면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셔서 상장도 수령하시고 또 그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진행되는 그런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 끝나고 나면은 우리 그 참여했던 분들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문자가 오거나 하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향후 일정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없으면 없으면 나중에 또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1부랑 2부랑 나눠서 6팀씩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명 우리는 자전 중 김동빈 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인데요. 준비되셨나요? 제가 이거 바로 화면 공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발표하실 분한테 김동빈 님 지금 계신가요? 네, 그럼 동빈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를 통한 우리 지역 문제 해결 하이스케어 발표하게 된 지구는 자전중 팀 김동빈입니다.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해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배경과 목표입니다. 창원시 현황으로 창원시는 2008년부터 공공자전거인 누비자 시스템을 도입해 3,700여 대를 보유한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전거 도시입니다. 창원시는 대학생에게 공용자전거 누비자를 2021년 9월부터 연말까지 무료로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원시 공용자전거 누비자는 다시 한번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시스템으로 신하였습니다. 이에는 전공 킥보드 등 공유형 탈 것의 증가로 누비자의 이용률은 감소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다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유지하고 자전거 테마 코스를 확대해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분석 방법은 자전거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 및 사고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험 지역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귀 문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순서는 수집, 전처리, 분석, 결론 도출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현황, 자전거 사고 데이터, 위험 시설물 데이터, 인구 데이터, 횡단보도 데이터를 위해 공공 데이터 포털과 교통안전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창원시의 데이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테마 코스 추천 경로에는 자전거 도로 현황, 관광지 데이터, 자전거 대여 및 반납 현황, 자전거 대여소 위치, 교통수단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여 또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창원시의 데이터를 이용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아직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결론은 지도상의 사고 다발 예상 지점을 표시하고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추천 경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 위험물 정보를 이용해 사고 다발 예상 지점을 추려낸 것입니다. 이렇게 추려내어 앞서 지도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자전거 사고 다발 지역을 인지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테마 코스를 통해 관광지 방문을 독려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더 나은 자전거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유치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 문제의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희 멘토 분들께서 혹시 조금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 모델은 회귀 모델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모델도 지금 하실 건가요? 아직은 회귀 문제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컴파스 플랫폼에 보시면 이런 그 사고 위험 지역 도출 과제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보통 모델을 볼 때 회귀 모델만 하나만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그 모델의 적합성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여러 개를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 거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보면은 사고 위험 지역을 이제 도출하는 과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를 포인트 단위로 그 예측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격자 단위로 지금 구축을 해서 예측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동비님 어디 갔나요? 아니면 같은 팀에서 조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뭔가 접속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예린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지금 좀 시끄러운데 괜찮을까요? 네? 좀 시끄러운데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저희가 사실 아직 데이터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는 중이어서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서 아직 그 답변은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자전거 도로망이 혹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네, 경로를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경로가 막 수십 가지 되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딱히 코스를 추천한다 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싶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그 교통사고가 나는 걸 중점으로 하고 만약에 더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코스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코스는 시도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위치 이런 것도 좀 이제 사고량도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자전거 사고에 관련된 데이터는 어떻게 구할 건지. 주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리 좀 데이터 자전거 사고 분석을 하려면은 미리 좀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서 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데이터 확인이 좀 덜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아까 사고 발생 예측한 10개 지점? 그거는 그냥 본인들의 그냥 예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돌려봤더니 뭐 그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건가요? 그 데이터를 찾아보고 많이 발생한 지점이랑 그 다음에 좀 모아봤는데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완전 분석하지 못했고 모아보니까 사고 지점이 많은 게 모여있는 지점을 먼저 이렇게 도출을 간단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출할 거라고 만들어 놓은 가짜 표긴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한 가지 있으세요? 더, 예,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구간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보다 편한 자전거 이용을 도와줌으로써 이용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도로 구간별 자전거 통행량 이런 데이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데이터 구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그 오늘 나왔던 의견들 좀 잘 챙겨가지고 나머지 작업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팀은 노차사 팀인데요. 발표자는 김태경 님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주제입니다. 김태경 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만, 목소리 좀 크게.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대학교 노차사 팀의 손종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문제인식, 수행과정, 분석 방법, 결론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어지고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 추세에 대해서 경상남도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집중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2040년 경상남도 인구 분포율이 예상 수치를 보시면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창원시가 지금 현재 노인 인구 분포가 경상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을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고령을 예측을 보시면 2040년에 이제 16%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현재 창원시의 경우 2021년 현재 기준 15.5%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경상남도 창원시 내 노인복지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많았고 노인복지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인복지 시설 및 기존 시설 확장 그리고 복지 인력 충원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따라서 저희가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의 노인복지 취약 지역을 도출하여 이제 찾아간 노인복지 서비스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이제 목표를 삼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수행할 공간적 범위는 이제 창원시 전체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수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초 자료 구축을 하였고요. 격자 단위 공간 정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리고 시설들이 이제 노인 인구, 병원 등 이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격자 단위 공간 정보 자료를 통해서 시계열 분석을 하였고, 그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이제 노인 인구 증감률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 자료를 통하여 이제 스케일링 및 가중치 부여를 하여서 그 자료들 중첩 분석을 하여 취약 지역을 파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취약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분석 및 공간 가지 상관성 분석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격자 데이터를 사용한다 했는데 저희가 격자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노인 인구 주소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주소 데이터는 이제 개인정보를 포함하기도 하고 아예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격자 데이터로 대체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500 by 500 격자를 사용하는데 그 500 by 500 격자를 사용한 이유는 그 선행 연구들을 좀 찾아보니까 평균 노인의 평균 보행권을 이제 500m로 설정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평균 보행권에 맞춰서 이제 해당 격자 형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창원시 노인 인구 분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병원, 그리고 건강증진복지센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정 이렇게 4개의 시설 데이터를 그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에서 얻었고요. 그 병원은 이제 노인복지정책 중 이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라서 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리고 건강증진복지센터도 이제 찾아간 노인 복지 서비스를 관할하는 거점 기관이 되었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노인들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어서 이제 선정해서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인정은 이제 노인들의 정신적 유대감을 이제 형성하는 장소이기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 분포표를 통해서 이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2014년도부터 이제 2021년도까지의 노인 인구 증감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증감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지역들이 이제 노인 인구들이 점점 감소했던 지역이고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이제 노인 인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이터에 이제 병원과 이제 시설 데이터를 얹어서 저희가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병원 데이터의 경우 이렇게 도시 외곽 지역에 상대적으로 분포가 낮고 접근이 힘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복지센터의 경우 각 구마다 이제 한 개 소식이 있었는데 각 주요 거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접근이 대부분 힘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얹어봤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도심 지역에는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경우에는 창원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결 분석을 통해서 노인 인구 증감률 대비 시설이 부족한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은 가능하였으나 취약지수 선정 등 추가적인 분석을 이제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향후에 이제 취약지수 도출 및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중첩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를 통해서 클러스터 분석 혹은 공간 자기 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조금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주로 그 서비스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노인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기 힘드신 분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간호 인력과 이제 자원봉사자 그리고 상담 인력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 팀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각화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시설에 대한 시각화를 하셨는데 노인 인구 네. 주소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 노인 인구 주소 데이터를 저희가 구한 게 아니라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이제 노인 인구 분포 데이터를 이제 격자별로 이제 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주소 데이터는 아니죠. 네네, 아까 주소 데이터를 주소 구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라고 도저히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구해서 제가 이걸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분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100세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네. 다 그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뭐 건강 상태나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가 그 서비스 요구 사항이 좀 다르고 할 텐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의료 서비스만 찾아가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좀 그게 좀 약간은 좀 세분화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노인이라고 해서 어디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 정도도 식별이 돼야지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러면 예를 건강 상태를 상중하로 나눈다면 이 지역은 아픈 정도가 심한 노인분들, 저 지역은 아픈 정도가 좀 약한 노인분들 그런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한번 구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 자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노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저희는 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밀집 지역과 이제 네. 그러면 그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픈 예. 분도 계시고 안 아픈 분도 계시고 막 그럴 텐데 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약간 좀 퇴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네. 그 방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그 어떤 노인분들의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분석이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시설의 뭐 위치 정보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다 나중일 것 같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지 그게 먼저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시계열 분석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면 14년부터 21년까지 창원시 그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거를 분석하신 거죠? 네네.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좀 보완했으면 하는 거는 이게 시설물 위치를 정책 제한을 한다는 거는 시설물을 이제 짓고 거기에 다시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네. 위치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느 위치가 부족하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향후 이제 인구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각 지역마다 인구 이제 노인분들이 더 늘어나시는 데도 있을 거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이런 인구 변화까지 좀 감안돼 가지고 좀 시설물 위치가 뭐 어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네. 네. 여기 저희가 처음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해 격자 주시면. 데이터가 지금 그 연령대별로 격자 데이터를 제공해 주죠. 네네. 네, 그러면 뭐 5년, 10년, 뭐 15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인구 네. 분포를 조금 보셔가지고 시설물 위치가 어디가 좀 들어가는 게 더 좋을까라는 분석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저희가 일단은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그 추후에 인력 충원이라는 그런 주제를 일단 메인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석해보았고요. 네. 네. 만약에 시설물 건립에 대한 의견 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뭐 그런 노령 인구가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노인 인구 분포 하시는 그 지역들이 평이 넓잖아요.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도 그 거주 형태 뭐 여기 어느 지역은 뭐 용도 지역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을 수도 있고요. 어디는 농촌이어서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공간상 시각화해서 입혀보면은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한 시간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죠? 네, 잘 좀 디벨롭해서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은 바로 이어서 할게요. 루이비 통계 그 윤병진님께서 발표하실 거고요. 창원시 행정구역별 범죄 취약 지역 선정 및 해결 방안 지시와 안심존 구역 제시에 대해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안 계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얼굴이 안 보여서. 근데 네. 데스크탑으로 하고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잘 들립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명은 루이비 통계팀이고 발표를 맡게 된 윤병진이라고 합니다. 네, PPT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마지막에 질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제가 창원시에 관한 거였는데 주제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원래 주제와는 큰 차이는 없으나 창원시 전체에 대한 범죄에서 여성 범죄 대상으로 범위를 줄여서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창원시 행정구역별 범죄 취약 지역 선정 및 해결 방안 제시로 주제를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진 배경으로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가 여성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1인 여성 가구 수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통계청에서 볼 수 있었고 이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강력 범죄 중 여성 피해자 여성 비율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성폭력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시 여성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느끼는 범죄 피해에 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두렵다가 여성이 채택한 게 31.4%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불안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높은 선택한 항목이 전염병인데, 이제 코로나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두 번째인 이제 범죄 위험인 게 가장 높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제 21년에 이제 실시된 창원시의 2단계 여성 친화 도시의 5대 목표 중 일부인 이제 지역 사회 증진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이제 저희의 취약 지역 예측을 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발단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로는 우선 종속 변수, 타겟 변수로는 데이터는 이러한 형식으로 생겼으며, 범죄 데이터는 이제 특성상 민감해서 창원시를 이제 100x100 그리드 형식으로 나눈 형태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건 구분으로는 이제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있지만 여성 범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만큼 폭력, 성폭력, 살인에 대한 이제 범죄에 대해서 2018년부터 2021년에 대한 범죄를 이제 30,081건의 데이터를 구하게 되었고, 이제 좌측, 우측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창원에 대해서 이제 각 사건이 이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그 위치를 표현해 본 것인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마산 하포동이나 상남동 쪽에 이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 이런 설명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켜야 범죄가 예방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범죄 예방 디자인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불안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나눠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런 인구학적, 사회 경제적 특성, 그리고 물리 환경적 특성,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파악을 하였고, 그 다양한 논문이나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이제 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데이터들을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었고, 몇 가지 이제 사용하는 독립 변수들 몇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게 되면, CCTV 위치나 여성 안심 지킴이 집 현황 같은 데이터들은 리더 경도와 같이 이런 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 주택 실거래가, 주거 인구, 외국인 현황 같은 데이터들은 이제 각각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한 이제 가격과 인구에 대한 데이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전처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타겟 변수가 창원시 100x100 그리드 내에 사건 발생 수가 저희 타겟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이제 격자 기준 데이터셋으로 재구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열들을 삭제를 해주는 것을 진행하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독립 변수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좌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격자별로 이 그리드 안에 속하는 거별로 이제 카운트를 진행해주고, 이제 거래가나 외국인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과 비율을 계산해서 격자별로 데이터셋을 새로 재구성해주고, 이제 현재 지금 이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모델로 사용할 걸로는 일단 일반적으로 회귀 모델로 일반 OLS를 사용할 것이고, 이제 타겟 변수가 이제 양수이므로 이제 포화성 회귀 모델을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때 범죄 특성상 발생 수가 0인 그리드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로 인플레이티드 포화성 모델 같은 걸 추가로 고려 중에 있고, 또한 공간 이질성을 반영하는 지리적 가중 회귀 모델까지 한 3개, 4개 정도 모델을 사용할 예정인데, 전처리하고 추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모델을 돌려서 결과를 돌려보진 않았으나 예상한 결과나 기대 효과는 이제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이제 실용적인 모델을 생성 가능할 거로 예측하고 있고, 이제 각 설명 변수를 저희가 다양한 모델에 이제 변수를 여러 가지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변수별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취약 지역을 선정할 수 있고, 이제 창원 지역만의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특성화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간략하게 설명하는 줄 알고 이제 구체적인 그런 거는 그 결과는 저희가 구상해 놓긴 했는데 여기 언급은 못 했는데, 이제 네, 질의응답에서 뭐 여쭤보시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아까 그 외국인 인구나 이렇게 주거 인구 같은 경우 그 법정동 네.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된 거죠. 예, 뭐 법정동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지금 격차의 배분할 때는 어떻게 배분하실 생각이 드세요? 그 여기 그리드 각각에 대해서 네. 이 라벨링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 그리드가 저희가 창원시가 100x 100으로 쪼개게 됐을 때 77,485개가 있었는데, 이 각각 네. 그리드가 속하게 되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는 이제 네. 법정동이 203개 법정동이 있었고 행정동이 55개 행정동이 있었는데, 각각 그리드에 대해서 행정동과 법정동에 대해서 다 라벨링을 해줬습니다. 지금 진행한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변수를 그걸 조인키로 사용해서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행정동이나 이렇게 법정동의 전체 인구를 평균으로 그냥 뿌린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동이 203개니까 같은 법정동이면 같은 그러니까 같은 외국인 거주 인구의 평균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법정동이면 같은 평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예측 모델을 이제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게 주요 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그 격자 내에서도 이제 용도 지역별로 예, 주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녹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예, 네, 그 녹지 지역은 솔직히 거주 인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배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예측 모델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폭력, 성폭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유형별로 지금 예측 모델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예, 전체로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네, 그게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사건을 받았을 때 폭력, 성폭력, 살인을 처음에 3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건이 발생한 게 이게 30,081개인데 저희가 따로따로 봤을 때 폭력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성폭력은 좀 오른쪽에 보다시피 폭력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걸 볼 수 있어서 폭력이랑 성폭력까지는 따로따로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인은 굉장히 좀 적어서 살인은 따로 못 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거 하나랑 폭력이랑 성폭력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천 데이터가 지금 112 신고 데이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실제 사건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는 데이터고, 어디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 예측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그 아까 머신러닝으로 해서 뭐 모델을 만드실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회귀 모델, 네, 일단 회귀 모델 먼저 돌려보고 네. 일단 트레인 세트랑 나눈 다음에 좀 높은 스코어가 나오는 걸 채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 김영하 부장님 혹시 의견 없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저 제목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취약지역, 취약지역 선정이라는 게 아까 이제 이영길 부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보면은 그냥 현 상황만 분석을 해가지고 취약지역을 선정할 건지 예측 모델을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래에도 뭐 이 지역이 위험할 거다 이렇게 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할 건지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방향이 없어가지고 아마 저도 이게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측 모델을 돌리기 힘들면은 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범죄와 예를 들어 외국인과의 그 인과관계 그런 거 분석해서 이 지역이 뭐 어떤 요인 때문에 범죄에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시각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범죄라는 게 예측 모델 돌린다는 건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해서 그리고 예. 아까 이제 외국인 수 행정등별로 이제 인구수를 이렇게 분포를 시켜야 되잖아요. 격자별로.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 대해서 그 격자별로 특정 동을 나누면은 몇백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인구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 격자별로 100개를 다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뭐 수변 지역이라든가 뭐 산이나 녹지 지역 이런 데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격자에서 빼고 그 뺀 나머지 격자들에다가 사람을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지 그 평균적인 분포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차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 격자로 무조건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그 인구수를 나눠서 골고루 뿌려버리면 그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산악지역 동이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도로도 있고 이제 뭐 조그만 하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지역은 데이터를 이렇게 분포하는데 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혹시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도 그거를 생각해 봤었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전에 전체적으로 흩뿌리 여기에 이 그리드 전체에 흩뿌리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행정동이나 법정동별로 이거를 일단 그 범죄 수별로 카운트를 한 다음에 이 모란 아이 지수를 이용해서 이제 핫스팟 분석을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핫스팟이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핫스팟 지수가 높은 상위권 그 동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상위권 한 예를 들어 5개 동이 나왔으면 그 5개 동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리드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상위권으로 나왔으니까 그 상위권 동에 대해서는 그 녹지 지역이 아닌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도심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여기는 언급을 안 했지만 생각하기로는 그 핫스팟 분석을 먼저 하고 이제 도심 그 핫스팟이라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그 동에 대해서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거를 이제 거주 인구 같은 거를 실시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제 높은 지역만 분석하면은 비교 대상군이 없잖아요. 이 핫스팟 지역은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이 안 일어나는 지역은 뭐 어떤 요소 때문에 범죄가 안 일어나는지 비교군이 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분석 결과 작성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높은 지역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높은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같이 비교가 돼야지 뭔가 그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거나 그런 데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예. 많이 일어나는 지역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비교 대상군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좀 됐는데 조금 보완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그 컨설팅 때 한번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팀이고요. 송지훈님께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가변 로터리 신호를 주제로 한 연구 과제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적용 로터리 신호 적용에 대해 발표하는 붉은색, 푸른색 팀장 송지훈입니다. 주제명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3대 로터리에는 로터리 내부에 신호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로터리 일부 주변 도로의 심각한 정체 문제는 대부분 울산 사람들이 겪는 고충입니다. 저희 팀은 이 문제에 대해 로터리 자체의 정체 요소와 원활한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신호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로터리 신호 주기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결 방안 적용에 앞서 선행 연구 및 정책을 조사해본 결과 평면 교차로로 변경하는 연구와 개방 순서와 방향을 단순히 변경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교통 정체 해소에 효과가 있으나 평면 교차로를 변경하는 연구의 경우 교체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한계가 있었고 단순 신호 변경의 정책은 유동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5년간 공업탄 로터리 주변 도로의 평균 속도 데이터와 신봉 로터리 주변 도로의 하루 5분 단위 속도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공업탄 로터리의 경우 울산교통관리센터, 신봉 로터리의 경우 공공 데이터 포털로부터 속도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또한 적용형 신호 주기를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VSIM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였고 로터리 주변 도로의 실시간 속도를 얻고 시각화하는 과정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5년간 공업탄 로터리 주변 도로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에 꾸준히 정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봉 로터리의 경우에도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로터리 및 신호등에 인해 정체가 발생하고 특히 신호등에 의해 일부 도로의 정체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용형 신호 주기를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신봉 로터리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 속도를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피크 시간대 정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로터리 적용형 신호를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터리 주변 도로의 실시간 속도값을 API로 요청하고 이 속도에 대한 각 도로의 교통 정체를 계산합니다. 각 도로 정체 정도가 임계 교통 정체 정도보다 클 경우 전체 신호등의 최적 신호 주기를 계산합니다. 이때 각 계산된 신호 주기가 차량이 로터리 내 통과하는 시간인 최저 주기값과 다른 도로의 차량의 최대 누적 수요값인 최대 주기값 사이에 있도록 하여 적용형 신호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앞서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교통 정체 정도와 최적 신호 주기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전체 신호등 주기를 한 주기를 n초라고 가정하면 각 진입로의 차량들을 모든 차장로로 내보내는 신호 주기는 n초에 대해 적절히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 적절히 분배하는 기준은 각 진입로의 정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정체 정도 h는 각 진입로의 차선수 r을 각 진입로의 속도 v로 나눠준 값입니다. 따라서 어떤 진입로에 대한 모든 태장로 신호등이 전멸되는 시간은 전체 주기 n초에서 모든 진입로의 정체 정도에 대한 비율로 밑에 하이라이트된 식입니다. 최적 신호 주기 계산 과정을 실제 신봉 로터리의 출근 시간대에 데이터에 적용하면 가장 정체 정도가 심한 진입로 관련 신호주 정멸 시간이 가장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체 정도가 가장 덜한 진입로 관련 신호등은 전멸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이 적용형 신호 알고리즘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SIM 2016년
진입로의 교통량과 관련된 적용형 신호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각 수행할 결과 고정 주기 신호에 비교하여 적용형 신호가 약 10% 정체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형 신호를 적용하여 얻어낸 교통 흐름 개선 정도를 신호 주기 계산식과 관계로 강화학습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로 속도를 얻는 과정을 차량 인식을 통해 얻는 교통 값으로 보정하면 더 정확한 로터리 적용형 신호를 계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데이터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교통 속도로 지금 하셨다는 거죠? 예, 단순한 교통 속도로 이제 가정을 하여 교통량을 네.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 속도라는 거는 그 지점과 종점 사이의 교통 속도인 거죠? 예, 그 로터리 주변 도로의 속도입니다. 이 주변 도로가 그러면은 그 범위를 지금 잡으신 게요. 그 예. 로터리에서 한 개 블럭 정도 이렇게 속도를 주변을 범위로 잡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 네. 노드를, 한 링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단순히 예측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데이터 갖고 와서 시각화한 거고 그거 통해서 지금 뭐 최적 신호를 예, 줄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예,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전공이 아니어서 잘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진입 속도하고 퇴장 속도라는 거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세요? 일단 그 각 도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직접 하나하나 받아서 그 로터리에도 진입하는 도로와 이제 퇴장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속도를 속도를 가져오고 그거를 교통량의 합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교통량이 이제 로터리 교통량이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 구간별로 이제 몇 메다 몇 메다에 따라서 이 구간이 좀 변할 것 같은데. 이거는 공부한 다음에 좀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진입하고 퇴장하고 이렇게 설정했는 이 구간이 있어요? 몇 메다 몇 메다 이런 진입 아예 구간 그 시작하면은 네. 요청하는 값에는 이제 링크에 해당하는 그 도로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도로 길이는 다 비슷비슷해서 일단 속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5분 간격으로 하신 거죠? 저 보니까 5분 간격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예, 그 공업탄 로터리하고 신봉 로터리 두 개를 분석했는데 이제 네. 신봉 로터리는 하루 단위 5분으로 했고 이제 공업탄 로터리는 5년간 평균을 냈습니다. 이게 그럼 날씨에 대한 영향도 있나요? 날씨에 대한 영향은 일단 하루 데이터에는 영향을 갈 수 있는데 이제 5년간 그 데이터에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특정 로터리에 대해서 이제 신호 주기를 조절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참여자께서는 이제 그 로터리 내 그 신호 주기가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서 그 교통량 지체 원인이 되니까 그걸 조절하려고 한 거면 시뮬레이션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특정 그 로터리 하나 딱 집어가지고 그 현재 신호 주기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당 경찰서, 교통대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지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 문제는 사실 뭐 어느 도시구 간에 다 크리티컬한 문제라서 되게 또 어려운 문제라서 한 구간만 볼 건 아니고 이 도로로 들어오는 그 사이드 도로들까지 다 봐야 되는 문제라서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 울산 지역은 희한하게 로타리 내 신호등이 존재하고 얼마 전에 출장 갔을 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거 진짜로 있더라고요. 네. 희한한 로타리인데 그래서 그 신호주기까지 같이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실제 뭐 경찰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좀 더 이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또 의견 주신 거 조금 보완해서 좀 결과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주얼 팀입니다. 박수빈 님께서 발표하실 거고요. 초등학교 폐교 예측 모델 분석 및 미사용 폐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혹시 박수빈 님이 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네. 얼굴이 안 보여서. 화면 공유하셔서 발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우리 동네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 대회에서 초등학교 폐교 예측 모델 분석 및 미사용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모색, 경상남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비주얼 팀의 박수빈입니다. 네, 제일 첫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PPT가 띄워졌는데 발표가 안 돼가지고. 슬라이드도 해가지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안 돼? 아니 내 걸로 넘겨달랄까? 내 걸 넘겨달랄까 그 이름이? 됐다. 아, 네,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우리 동네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대회에서 초등학교 폐교 예측 모델 분석 및 미사용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의 경상남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비주얼 팀의 박수빈입니다. 목차입니다. 서론에서 주제 선정 배경과 분석 개요를 밝히고 본론에서 폐교 예측 모델과 미사용 폐교 부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이후 진행 상황 점검 및 요약을 통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왜 폐교를 주제로 하였는가? 위에 통계청의 자료를 보시면 전국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및 인구 유출 등에 따른 폐교 발생이 증가하며 미사용 폐교로 인한 도시 문제 발생에 대해 대안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그중 경남은 전국 393개 교의 미사용 폐교가 91개로 폐교의 미활용률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활용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폐교 예측 모델을 제시하여 향후 생겨날 폐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분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폐교 예측 모델 도출을 위해 선형회계를 이용하여 폐교 및 학령 인구 감소에 관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미사용 폐교 부지 분석을 위해 미사용 부지를 점수하고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분석하여 폐교 제공가나 분석 사례를 참고하여 최적의 입지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폐교 예측 모델의 분석 방법입니다.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고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학령 인구 수를 추계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와 초등학교 교육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 수 및
지리적 분포 지도화를 한 이후 20세에서 39세의 가인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나누어 소멸 위험 지수를 구한 후 지도화합니다. 이후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해 얻은 이 장래 인구 추계 자료의 학력 인구를 단계 구분도로 나누어 지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 학생 수, 학력 인구 감소 간의 상관관계를 이병량 상관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폐교 지역의 사회 경제적 지표 상관관계의 분석은 도시 쇠퇴율과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의 상관관계를 연구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의 도시 쇠퇴 지표, 자료 정제 후에 쇠퇴 현황을 분석합니다. 그 이후 폐교 발생 지역의 인구 변화, 사업체 변화, 노후 건축물 비율 등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분석합니다. 각 유형의 지역적 사회를 비교하여 폐교 발생 및 활용 현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발생 지역과 도시 쇠퇴율이 높은 지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미사용 폐교 부지의 분석 방법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미활용 폐교의 행정구역 중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특성을 파악하여 부지의 우선 활용 순위를 정하기 위해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클러스터링이란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룹화하는 기법입니다. 클러스터링 분석은 변인에 따른 미사용 부지 및 행정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분리 제거한 이후 클러스터링 과정을 통해 군집화하여 후보지를 도출하고 그중 상위 5개의 부지의 특징을 고려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자료 수집과 폐교, 재공가나 사례 분석을 마치고 미사용 폐교 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폐교 예측 모델 및 미사용 부지 분석에는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이 통계로 구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는 한계점을 인식하였고 최대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세우고 있으며 자료 정제 후 분석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게 된 비주얼 팀이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그 데이터를 어떤 거 쓰세요? 사용한 데이터는 네. 이 전국 학령 인구 추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수에 따른 은동명에 따른 인구수를 유추한 자료로 이거 통계청에서 받아서 자료 사용했고 미사용 폐교 현황에 관한 자료로는 지방재정 알림이에서 받은 폐교 현황 사용하고 있고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학령 인구 추이라는 게 보면 초중고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다 사용한 뒤에 이제 초등학교생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학교가 폐교될지 폐교되지 않을지 이 예측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구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그 연령대 학생 연령대 인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모델을 예측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어디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이 묻어서 움직이잖아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그 도시가 쇠퇴하고 이제 번창하는 뭐 그런 요인들까지 같이 분석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어떤 도시 기반 시설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쇠퇴하고 번창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데이터 사용해요? 그 도시 세태 분석률에 따른 자료가 CSV 파일이 존재하였습니다.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국토부 그 통계 자료 그거 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못 들었습니다. 국토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따로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 저장을 해놔가지고 지금 찾기가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교 기준이 있던가요? 네? 해교 기준이 있던가요? 폐교 기준 말입니까? 예. 폐교 기준은 정확한 그런 폐교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나와 있던가요? 네. 홈페이지인가 한번 좀 보시겠어요? 아까 코호트 예측한 거? 휴식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코호트 요인법은 지금 어디서 출처로 해서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폰트 요인법은 진짜 인터넷 논문에서 일단 찾은 자료긴 한데 이것도 출처를 따로 다음 때 들고 와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지난번 우리 컨설팅 할 때 이거 후지 분석해서 결론이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게 최종 결론이 뭐예요? 미사용 폐교 부지를 그 활용 방안은 살짝 추후의 이야기고 일단 하고 싶은 거는 폐교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폐교될 위험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제일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포인트는 폐교 예측 모델을 도출하는 것까지가 일단 목표로 정하신 거네요? 네, 1차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팀은 PPL 팀이고요. 한성현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팀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질 겁니다. 네, PPL 팀의 한성현님 혹시 나오셨을까요? 혹시 목소리 들릴까요? 예, 목소리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이번 팀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차로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 설치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바뀌었네요, 지금. 네, 저희가 제목이?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제목이 좀 바뀌셨으면 저희 사업단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는 이제 제목으로 일단 나타냈습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공모전 PPL팀 발표를 맡은 한성현입니다. 저희 조는 울산광역시 가뭄신호 시스템 최적 입지 선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간 발표는 추진 배경, 분석 방법,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울산에 대한 교통체증 기사와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는 경험에서 교통체증을 완화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울산 교통에 관한 문서들을 찾아보면서 203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산의 교통환경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9.7%가 교통체증을 지적했고 15.2%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운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은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승용차 이용시간에 비해 2.2배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는 2006년 울산 내 교통 분담률이 자가용의 경우 35.7%였으나
최근 2016년의 경우 자가용이 43.7%로 점점 자가용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또한 현재 통근 교통수단 비율은 자가용이 61%, 도보가 12.9%, 대중교통이 12.6%로 자가용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2021년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 부문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역안전지수는 총 5등급으로 나뉘고 숫자가 낮을수록 안전함을 뜻합니다. 현재 울산의 교통사고 부문 지역안전지수는 4등급으로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산은 현재 동구 현대중공업과 석유단 화학단지, 북구 현대자동차, 울주군 온산공업단지 등 곳곳에 큰 공장과 사업단지가 몰려있음을 다음과 같은 지도시각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가용 이용률의 증가와 몰려있는 산업단지 구조의 이유로 출퇴근길 및 평상시에 울산시의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울산의 낮은 안전지수 등급을 통해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감응 신호 시스템에는 우선 완전 감응 제어, 반감응 제어, 교통량 밀도 제어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완전 감응 제어 방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도로나 교차로에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울산 내에서 교차로의 경우 가까이 교차로가 너무 인접해 있어 실시간으로 신호가 조정된다면 신호 연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저희는 주도로와 부도로로 나뉘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 효율적인 반감응 제어 방식과 첨도시와 비첨도시 사이의 교통량 차이가 큰 독립교차로에서 이상적인 방식인 교통량 밀도 감응 제어 방식의 시스템에 대한 입지 분석이 현재 울산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 수집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행정동 시간대별 교통량 데이터와 행정동 시간대별 통행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로와 교차로에 얼마나 차가 정체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동별 인구수는 인구수에 따라 교통체증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수집하였습니다. 랜드마크 위치 데이터는 랜드마크 진입 시 도로교통 정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집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데이터는 신호 시스템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집하였습니다. 대형 차량의 출발 반응 시간이 또 다른 차량들에 비해 느린 점과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도로 파손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형 차량 통행량 데이터 또한 수집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교통량과 차량 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정정을 기준으로 우선 클러스터링한 후 교통량 밀도 제어 시스템에 관해서는 차량 속도가 느리고 교통량이 많은 행정정을 1순위로 두고 반감응 제어 시스템에 관해서는 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적은 행정정을 1순위로 두어 우선 추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K민즈 분집 모델을 학습시키고 최적의 분집을 개수를 구하기 위해 엘보 메소드 방식을 통해 분집 개수가 4개일 때 가장 좋은 분집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분집 모델에 대해서도 계산해보고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의 결과를 택하여서 행정동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K민즈 모델을 통해서 1순위로 군집화된 행정동의 위치 파악을 위해 시각화한 표입니다. 앞서 수행한 군집화 작업 이후에 저희는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많은 곳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도로의 첨도시, 비첨도시 사이의 교통량 차이가 큰 곳, 랜드마크가 주변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교통량 밀도 제어 감응 신호 시스템 입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 행정동에 포함되는 도로의 신호 위반 교통사고 위치, 주도로 부도로 사이의 교통수요 차이가 큰 곳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감응 신호를 최적의 장소에 설치한다면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의 감소와 더불어 교통 정체 및 혼잡 상황이 개선되어 교통 흐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 신호 시간과 신호 위반 등 교통 안전과 관련된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이터의
출처와 뉴스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PPL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화면을 게요. 끄셨네. 그 교통량 데이터 사용하신 게요. 네. 행정동 단위로 지금 분석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 도로 네, 단위로? 행정동 단위로 나왔습니다. 행정동 단위로요? 도로 단위로 안 하시고 행정동 단위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도로별로 먼저 분석을 하려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행정동부터 기준을 잡고 행정동 안에서 있는 도로를 더 분석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도로 분석도 하실 예정인 건가요? 네, 도로 교차로나 주도로 보도로가 있는 곳에 포인터 찍어서 도로 시각화도 할 예정입니다. 그 대형 차량 통행량 데이터는 어디서 그러면 구하실 거세요? 뷰티에서 저희가 2018년도 울산 표준 노드링크 그런 쪽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울산에 그러면 과목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울주군 쪽에 방감응이나 원전 감응 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혹시 언제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설치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설치되어 있다는 그 정보는 저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그 설치 시기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없으시다는 거죠? 설치 시기가 말고 설치 위치 정보 데이터는 또 얻어놨습니다. 그 찾아보시고 설치 시기 데이터가 있으시면은 데이터가 이게 지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효과가 있는 건지. 근데 그거에 대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계효과에다가 일단 적어두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도로 단위로 나온다는 거는 좀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감호 신호 최적 위치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선정하신 주제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복잡한 분석 과정 없이 도로 통행량 데이터만 있으면은 이게 정체인지 아닌지 도로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가지고 그냥 목록 쭉 세워서 나래비 세워서 1부터 10위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제일 많이 밀리는 지역이 아마 선정될 것 같은데, 그 순서대로 뽑으면 복잡한 모델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교통부랑 울산광역시청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었는데 그 통행량 그것뿐만 아니라 속도나 랜드마크 주변에 차가 막히는지 그리고 화물차가 그 설치하는데 영향을 줘가지고 또 그런 좀 부가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받아서 이런 교통량이나 속도 이외에도 다른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일단은 입지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랜드마크가 있든 없든 그게 이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교통 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교통량이 많이 밀리고 속도가 느리고 그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마크라든가 그런 기타 요인은 어떤 그런 요인을 유발하는 부수적인 거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냐 적냐 이거거든요. 그럼 도로별로 그냥 그 시각화해가지고 여기 많네 적네 해가지고 나래비 세워가지고 그냥 1, 2, 3, 4위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혹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저희 지금 여기 공유된 화면 보시면은 이게 군집 분석을 한 건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교통량이 많을 때 속도가 빠른 지점도 있거든요. 여기 프리딕트 1을 보시면은 속도가 빠른데 교통량이 많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은
교통 정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교통량이 많은 지점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거기가 교통 정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감응 신호를 설치한다는 점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네, 속도가 느린 지점을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로 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아마 도로 폭이 적용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 폭이 1m 도로하고 10m 도로하고는 다르겠죠. 같은 열대가 지나가도 네. 도로 폭까지 이렇게 감안이 된다면은 어렵게 분석 안 해도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석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교통 정체라서 네. 교통량이 많다, 그러니까 교통량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군집 분석을 해봤는데 군집 또한 저희의 생각과 같이 나오게 되어서 네, 교통량이 많은 순서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려할 게 교통량뿐만 아니라 속도도 일단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두 개를 교통량과 속도 두 개 가지고 큰 기준을 잡고 부가적으로 그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얻어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보면은 아까 도로별로 나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행정동보다 사실 행정동 분석 이런 건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도로 네트워크 도로의 노드링크하고 그 링크별로 통행량 그리고 평균 속도 이런 거 가지고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불필요한 데이터 분석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거꾸로 이제 이렇게 그냥 순위 뽑아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거꾸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네, 조금 보완하실 부분들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더 저 예전에 그 멘토 할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정보에 보면 그 도로별 그 평균 그 교통량하고 속도 나온 게 있어요. 그것 좀 참고를 하세요. 네, 있었습니다. 네네. 아까 데이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 질문 다시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질문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아니 교통연구원 그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하시라고.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네. 예. 저희가 분석을 다 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직.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